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방소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민간자격검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선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자격검정과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부분을 잘 지켜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전에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체로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들 가운데서는요, 특히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각 개인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보들이 또 좋은 방향으로만 쓰이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범죄에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는 또 데이터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정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게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민간 자격 검정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개인정보들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정보와 또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거기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들 가운데서 어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개인정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지 아이디, 이메일 주소 요 하나만 가지고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많은 담당자분들이 저희 진흥원으로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정보들 개인 알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개인정보라고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만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이 정보들을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름과 직장 정보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름과 직장 정보, 전화번호가 있다. 여기에 성별도 있다. 점점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특정 한 명을 알아보기가 쉬워지죠. 특정한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 하나만 가지고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정보다,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판례도 있는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언뜻 봐서는 누군가를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역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메일 주소만 있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뭐 전화번호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주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대부분 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들 중에 가명정보라고 해서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떠한 목적으로 쓰이던 간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쓸 때에는 워낙 대량의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동의를 받기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뭔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를 하였다면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명정보 제도입니다. 이것은 도입된 지 오래되진 않았고요. 2020년에 새롭게 도입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갖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통계 작성으로 써보고 싶다거나 연구 목적으로 쓰고 싶다고 하실 때에는 일일이 동의를 받기보다는 해당 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셔서 충분히 동의 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원칙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개인정보는 우선 그 처리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민간 자격을 관리할 목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수집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서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이 자격 관리 이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정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당연히 사생활 최소화하는 방법 처리해야 하는 것도 원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은 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민간 자격 관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민간인들, 그러니까 일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또 취득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개인정보 열람이라든지 요구 등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보 주체는 이렇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이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최대한 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람 요구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적용받는 것인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보호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최초에 수집할 때부터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부분, 또 마지막에 파기하는 부분까지 각 단계별로 세세하게 조치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관련법을 다 지키는 것도 번거로운데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이 개인정보보호법까지 다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보시는 내용만이라도 유념하셔서 관리하시는데 반드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수집부터 같이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수집 단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 동의보다도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또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이 2번에서 6번까지 사항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적용해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동의를 받을 때에는 또 단순히 개인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정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 이용 목적이나 항목, 또 보유기간을 명시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검정에 좀 참여하기 어렵다 정도의 그런 불이익 내용에 대해서도 고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격검정 관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락처를 뭐 2가지, 3가지 이상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연락 가능한 정보 하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 수집은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서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필수사항 이외의 정보들을 수집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또 다른 기관에 제공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공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땐 원칙적으로 이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최초에 개인정보 수집할 당시에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공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공에 대한 동의까지도 같이 받을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또 명백하게 또 급박한 사유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의 어떤 의무 때문에 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뭐 아래 보시게 되면 일단 공공기관에만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범죄 수사 목적으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통은 법률의 규정도 근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 목적으로 요구를 받는다거나 또는 조세 목적으로 요구를 받는다거나 다양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어떤 기관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받으실 때에는 목적 외로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 특히 선택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추가적으로 자격 관리와 관련돼서 뭔가 다른 유사한 자격을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목적으로 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홍보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거부를 할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신다면 그 부분은 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택사항에 동의하는 부분은 정말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시고 필수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동의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간 자격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느 기간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뭐 1년, 2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보유 기간을 설정해야 되는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특정하게 1년, 2년 이렇게 시기만을 정하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목적을 정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자격의 유지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로 설정을 해서 보유기간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격이
뭐 5년 정도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유 및 이용 기간이 5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뭐 각각 또 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효 기간까지, 본 자격의 유효 기간까지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서식이라든지 또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동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뭐 신상 정보들 외에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다룰 수도 있는데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유출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도 처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관련법을 살펴보게 되면 자격기본법에서 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특히 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32조에서는요.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가 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여기에 근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쉽지만 민간자격관리자는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별도로 혹시 근거 규정이 있다면 뭐 그거에 따라서 쓸 수가 있겠지만 현재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다른 개인정보를 처리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혹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본인을 확인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굳이 하지 않고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좀 더 정확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주민등록 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상태의 등본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이 뭐 자격을 확인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생년월일만 있다면 이 등본을 가지고 어떻게 본인을 확인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에는 이렇게 상단에 발급번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실진위 확인이라는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런 정부24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그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휴대전화 본인 확인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는 가급적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다 이제 폐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수집을 안 하시는 것이 적법한 처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활용을 했다면 이제 파기 단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더 이상 관리의 필요가 없는 정보는 즉각 지체 없이 파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는 이 파기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데는 단순히 그 문서를 지우거나 아니면 뭐 종이문서의 경우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그 내용이 없어질 수 있게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요.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처방전을 그대로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그런 사안을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요, 그대로 버리게 될 경우 제대로 파기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파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부터 파기하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개인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온라인상에도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무엇인지, 민간 자격의 관리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처리 및 보유 기간, 또 제3자 제공이 있는 경우 그 해당 내용들을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정리하셔서 게시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보통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것 자체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게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이 게시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요, 우리가 기술적인 조치 그리고 물리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조치 사항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또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또 퇴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해당 그 직원의 접근 권한, 그러니까 계정을 반드시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전철역에서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해당 그 사이트에 공사의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 없이 그대로 놔두는 바람에 이 사람이 자신이 휴가자입니다 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신상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접근 권한 관리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위반이 발견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접근 권한 또 계정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나 여러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했었을 때 가장 위반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을 어떤 것을 꼽고 있냐면요. 접속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하나의 계정을 여러 직원이 같이 활용하거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정은 다 각각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계정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는 경우,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함께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접근 권한을 그대로 둔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적발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것들보다도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항상 최신화해야 된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반인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자격을 취득했는지, 또 내 정보가 어느 범위에서 저장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가급적이면 해당 열람 청구에 대해서 다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열람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거죠.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열람이 금지된 경우 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만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격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나의 자녀에 대해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거나 또는 부모님 또는 지인에 대한 열람을 대신해서 한다라는 이유로 열람 청구를 하는 경우인데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부모를 포함해서 법정 대리인이 열람 요구를 대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임장과 같은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열람을 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위임장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열람을 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열람을 한 경우에 확인된 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연락처 정보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이 처리 정지 요구와 같이 아예 나에 관한 정보를 전부 다 삭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보를 다 삭제할 경우에 더 이상 당신이 우리 민간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정도로 그 불편한 불이익에 대한 점을 확인시켜주고 그래도 나는 다 지워달라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명확하게 요구했다라는 점은 또 증명할 수 있는 문서라든지 이런 걸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 그리고 여기에 따른 처리 정지 요구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삭제 요구라고 많이들 일컬어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처리 정지 요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불이익을 설명을 꼭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원하시는 경우에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좀 더 유념해 주셔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도 하나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우리는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끼리 또 오랜 시간 알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 가운데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앞에 보시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교사가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60대 남자 D 교사를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해서 청원 접수를 하게 돼요. 공익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신고 담당자와 또는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이 서로 조금 아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내용을 처리하면서 A씨의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D 교사가 자신의 승진 심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왜 내가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교육청 인사 담당자께서 A씨가 당신을 신고했다 이렇게 A씨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는 답변서를 보여주게 돼요. D 교사는 A 교사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A 교사를 협박하고 괴롭히게 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A 교사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여기는 이제 공익신고라는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보셨던 열람 청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엄밀히 말하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정도는 우리끼리만 아는 정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이 있는데 간혹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정도로 생각되는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아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도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라고 해서 개인정보 중요성을 강조한 공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우리 또 민원이 있었을 때 그 민원인들에 대한 정보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